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교육과정 디자인연구소 부소장으로 있고요. 제 본업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분당의 늘푸른고등학교 교사, 영어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8월에 고교학점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두 번째 책을 이제 마음에 들이면서 출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여기 오늘 같이 오신 김삼양 장학사님이랑 공조로 이제 저희가 집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해본 사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러한 교육 체제가 과연 적절한지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탁월성을 다 존중받고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반성의 지점에서 고교학점제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되게 아름답죠? 예, 순천의 야경이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마을교육공동체와 고교학점제 어떻게 연결시킬까? 아마 이 고민을 가지고 여기 모여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이 숨쉬는 도시 순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순천만의 그 아름다움을 아직도 머릿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 자연과 도시가 되게 어울리기 쉽지 않은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순천이라는 도시는 바로 그러한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이것을 먼저 우리 교육에서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그리고 기반이 되는 지식을 그리고 기반이 되는 역량을 키우는 그러한 소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교육 비전은 뭘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순천시의 비전을 봤더니요, 민주시민을 키우는 마을교육 공동체 새로운 교육도시 순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좀 잘못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민주시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다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교육도시, 저는 저기에 좀 포커스를 뒀어요. 새로운 교육도시.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저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 어우러진 우리가 도시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꾸 만들어내고 개발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만 쫓아가는 그런 어떤 도시가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면서 자연과 같이 상호 소통하면서 상호 뭔가 공감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도시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시 마을학교 지원센터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교육청과 지자체를 잇고 학교와 마을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교육의 미래와 마을의 미래가 이어갑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천시에서 추구하는 바는 네트워킹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관과 기관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까지도 모두 연결되는 그러한 네트워킹 속에서 우리 순천은 자연과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통하고 자연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네트워킹이 고교학점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고교학점제에 좀 포커스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미래 교육에 있어서 각 교과의 어떤 그 교육과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미래교육에 있어서 학교 비전은 저 세 가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다양성이에요. 우리 너무 다양하죠. 요즘에는 특히 다문화가 계속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북 학생 및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계층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계층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학교에 모여 있습니다. 모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모여 있죠. 그래서 이 다양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미래교육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수월성이라고 하는데요. excellence 같은 경우에는
저 단어를 그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교육 목표로 삼고 있어요. 모든 아이의 탁월성을 신장시켜주는 교육. 그래서 즉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교육 체제. 그다음에 공정성이란, 자, 우리가 수능에서 말하는 그 공정성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죠? 저기서의 공정성이란 보장적 측면에 있어서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모든 과정에 있어서 끊임없는 피드백과 지원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치가 앞으로 미래 학교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죠. 자, 굉장히 복잡한 표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간단히 이 표를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저 위에 보시면 미래 한국 사회 변화 추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미래에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임팩트를 주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거다. 우리 인구 절벽이라는 그런 표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학령 인구, 즉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리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인구수가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70만이 줄었습니다. 170만이라 엄청난 수가 줄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신문을 검색해 봤더니 전남교육청에서는 사라진 학교가 벌써 141개 교에 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한 명의 학생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학교 교육이 지금까지 그런 서열화 속에서 상위권 아이들만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중하위권 아이들도 이 사회에 든든한 기둥으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 노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가 반드시 구축해 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그 나머지 내용들은 아마 타이틀만 보시더라도 다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서 넘어가는데요. 자, 이 밑에 기반이 되는 어떤 교육의 환경은 특히 교육 복지 및 사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미래의 교육의 가치에 있어서 다양성과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교육 어떤 기반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동그라미에 있는 저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순천시에서도 저 가운데에 있는 그런 교육의 어떤 목표를 실현해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바로 저러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교학점제의 경우에도 저 개별화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 맞춤식 교육과정, 학생 맞춤식 수업, 학생 맞춤식 평가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평가 파트에 있어서 성장 중심 평가라는 것을 지금 시작을 해서요. 벌써 초등학교에는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 맞춤형 교육에 있어서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교육과정을 건드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수업과 평가는 교육과정과 반드시 연동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바로 이 고교 학점제용 교육과정이 도입이 됩니다. 2022년도에 교육과정이 나오고 지금 많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교육과정 하나 개발하려면 적어도 5년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교 학점제는 반드시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 전에 이제 곧 도입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국에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가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128개가 있어요. 128개 연구학교가 128개가 있고요. 선도학교가 몇 개 있을까요? 600개 있어요. 그래서 728개 교가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시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민을 더욱더 많이 하실 텐데, 순천시의 교육 자치, 그리고 학교별 학교 자체의 기반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갖춰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발표하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시죠? 뭐 아까 전에 간단히 소개하기는 했지만, 제가 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영어교육학 박사를 한 뒤로 한국의 어떤 교육과정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그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고요. 다음에 지금 이제 그 2022년도에 나올 교육과정이랑 관련된 공동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교학점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우리가 도입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학령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어서 정부는 계속해서 이 급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죠. 일단 교원 수급에 있어서요, 교원은 앞으로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사 양성 기간부터 어떻게 축소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이렇게 줄면, 그래서 이제 교육계에서는 이런 말들 하죠.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야 돼. 뭐 이렇게 말씀들도 하고 있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수가 주는 이 상황에서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라는 것 또한 같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즉 학급당 인원을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교원 수는 줄 수밖에 없다. 제가 영어 교사예요. 그 영어나 수학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있으셔요. 이렇게 많은 교과의 선생님들이 더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렇겠죠. 수가 많았던 과목들이 더 주는 폭도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령화 사회에 우리는 접어들었고, 이 노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 젊은 우리 학생들이 튼튼하게 잘 성장해서 이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노령화 사회가 더 가속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시작은 굉장히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지금 현재 뭐 4차 산업혁명이 막 우리 사회로 막 도입이 되고 있어요. 많은 이들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미래는 늘 불안하죠.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하죠, 그래도. 그렇지만 미래를 미리 알 수 없어요. 미래는 어차피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강의에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그 미래는 그닥 어둡지 않을 거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민주시민을 이렇게 양성시키고자 하는 순천시의 어떤 교육 비전을 통해서 더 발전된 미래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 교육에 있어서 AI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신문 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AI가 이미 교육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초등 영어 교육에 AI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AI가 많이 부족한 거 맞아요. 아직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AI와 인간이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요, 농담도 해요. 윙크도 하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 영어 교사로서 이제 좀 있으면 그만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25년도가 넘어가면 AI가요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할 것이고 교육에 도입되는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 영어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AI가 어디까지 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가 언제까지 내 과목을 가르칠 수 있지? 그러면 새로운 과목들을 우리가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끊임없이 물어보거든요. 학생들한테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출석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학생들이요 너무 열심히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답변을 했어요. 선생님, 앞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강의식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고 활동 중심이나 토론, 토의 수업은 학교에서 만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온라인 교육을 우리가 열심히 구축을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 학교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어떤 생존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또 어두운 생각도 같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수업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업을 바꾸려면 교육과정도 바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하튼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이에요. 수포자와 영포자 굉장히 오래된 역사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수포자와 영포자가 있어 라고만 했지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제대로 해오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3만 9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고3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고3 교실에서의 영어 수업이란 매우 단순한 현실에 우리가 딱 봉착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아이와 영어를 할 수 없는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어 교사들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열심히 들이대고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각종 어휘 학습을 많이 던져주면서 이거라도 해야 돼 라고 설득을 하면서 교육을 해왔는데, 자, 이 수포자나 영포자에 있어서 이제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둔 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영어가 아닌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주고, 왜? 교육과정상 우리 필수 2수단위 10단위만 들으면 되는 영어를 지금 많은 고등학교에서 26단위씩 강조해 가면서 결국 그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뒤에 줄 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 교육 현실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수포자 굉장히 많죠, 우리 사회에. 그런데 이 수포자가 언제 나타나느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 분수를 딱 만나는 순간부터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분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굉장히 가혹한 교육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고등학교에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고3까지 학교 지정 과목, 즉 필수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수학이란 과목에 있어서 늘 소외되어 온 이 수포자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과목을 좀 도입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사교육 없는 세상에서 지금 나와 있는 도표를 보시면 고등학교 수포자가 59.7%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거의 60%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가라는 반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21년도에 기본 수학과 기본 영어라는 과목을 도입을 합니다. 이 과목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일부 과정이 합쳐진, 즉 지금 수학과 영어를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그러한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혁신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익숙하시죠? 교수평 일체화 이제 뭐 새롭지 않죠? 네, 다음에 교육자치, 학교자치 너무나 요즘에 핫하죠? 자, 다음에 교육과정의 중요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교육과정을 들여다봐야 돼 라고 하죠. 그리고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바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 교육과정부터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교육과정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이 수업과 평가 이 파트에서만은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성취평가제는 과정중심 평가까지도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혁신을 왜 알려드리냐면요, 제가 핀란드, 미국, 캐나다의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의 그 파트를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건 뭐냐, 이 체제가 바로 그 나라의 학교 체제예요. 그래서 이 체제가 이미 우리한테는 익숙하고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그대로 도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마 이 부분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교육, 미래 대학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3번부터 보시면은요, 급격히 사라지는 대학이라고 있어요. 2030년도가 되면 한국교육대학협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사립대학교의 50%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상황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도 마찬가지냐? 네,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가 예측하기로는 2030년도가 되면 전 세계의 대학 50%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인구 급감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밑에 보시면 대학 교육이 이제 무용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대학, 왜냐면 뭐 졸업을 해도 실업인데 굳이 대학 가야 돼? 이런 상황 때문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학에 가지 않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의 수가 벌써 30%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줄지만, 학령 인구도 줄지만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들 또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번 내용을 볼까요? 대학은 미래의 인재 양성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생각이 필요한데요. 제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영어교육과 강의를 했습니다. 겸임교수로. 강의를 할 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 어렵지 않았을까요? 제가 학부 시절에 배웠던 책에 5판, 6판 교재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 교재는 제가 고른 게 아니었어요. 예, 대학에서 이미 그 교재를 골라놓고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고, 지금도 그 교재가 임용고시에 중요한 교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라는 거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이 계속 구축되어 가고 계속 활용되는 지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고 다음에 이런 어떤 과학 기술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떤 대학의 교육이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맞춰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MIT 공대의 예를 들으면 MIT 공대에서는 1조 원을 2019년도에 투입을 해서 AI 단과대학을 설립을 하고 MIT 공대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선 AI라는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우리 대학 교과에 있어서 대학 교육 과정에 있어서 싹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가 변하는 것만큼 그 지식 체계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뭔가 학생들이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 지원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대학 입시 반영 이런 부분인데요. 교육과정에 있어서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아직도 9등급 상대평가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2019년도 신입생부터는 그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3단계 성취평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진로 선택 과목을 9등급 상대평가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러면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이런 3단계 성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고교학점제라는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고교학점제 그 정의를 교육부에서 다음과 같이 내렸어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3개예요. 진로, 선택, 이수예요. 자, 그러면 이 진로라는 것은 뭐냐? 학생이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면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동안의 진로 교육이 진로 탐색에 그쳤다면 이제는 진로와 교육과정을 연결해주는 진로 학업 설계를 철저히 해야 되는 시점에 놓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지금 교육부에서 이거를 지원해주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되겠죠. 학교 교육과정을 최대한 다양화하고 옆에 학교와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수예요. 이수라는 것은 책임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하루 종일 자다가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참 선생님으로서 되게 좌절감을 느끼죠. 왜 그럴까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들은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하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과목에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바로 이러한 규정들을 법률에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자고 졸업할 수 없는, 즉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짓게 하는, 바로 선택과 책임을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익숙하게 배울 수 있는 체제가 고교학점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선택과 책임을 이렇게 제대로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자, 이 체제 되게 중요한데, 책임 교육 측면에 있어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제는 수포자와 영포자를 학교에서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98에서 99%예요. 아마 세계 최대 높은 졸업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선진적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이 선진적이다라고 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가장 졸업률이 높았을 때가 몇 %였느냐? 2017년도에 83%였습니다. 자, 그 나라의 경우에는 선택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학생들은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 영역을 학습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앞으로 내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정의를 이렇게 바꿔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이제 들어간 개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냥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죠? 이제 국가에서요, 보다 책임교육 측면에 있어서의 고교학점제를 바라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자꾸 늘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인데요. 이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맞춰서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 그런데 예전에는 진로였는데 적성이 들어갔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이 진로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유동적이다라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3 9년을 가르치면서 느낀 거, 고3이 돼도요, 자기가 뭘 전공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서 진로가 계속 바뀌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교육부에서는 적성이라는 걸 넣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면 과목을 못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그 폭을 좀 더 유연하게, 융통적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적성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그래서 앞으로 선택의 기회를 좀 더 학생들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취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즉 누구나 다 졸업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는 학생들만, 즉 그래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마련을 해놨고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게 된다라는 강력한 어떤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고교 학점제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면 이러한 흐름도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진로학업 지도를 되게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그래야 수업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로학업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고1부터 고3까지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교육부에서요 중3부터 묶었어요. 그래서 중3부터 진로 집중 학기제라고 이제 묶어서요, 학생들이 중3 때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부터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그 1년의 과정을 학생들이 진로와 학업 설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마련해 놓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누가 만들어야 돼요? 교육청에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교육부에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전국의 148개 교회의 교육과정을 분석해봤습니다.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거 하는 거 있죠? 국어 몇 단위, 뭐 수학 몇 단위 듣고 이런 거 편제표 하나면 그 학교가 다 보여요. 아, 이 학교는 학생을 존중하는구나. 이 학교는 교사 중심으로 가는구나. 어느 교과는 굉장히 비민주적이구나. 아, 어느 교과는 민주적이구나. 아까 전에 순천시 교육의 비전이 뭐였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거였어요. 민주시민의 양성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선택 파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진로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선택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고 내 담임교사가, 진로교사가, 교육과정 부장이, 그리고 학교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학부모가, 그리고 또래가, 아니면 선배가, 졸업생이 지원해줘서 이 학생이 제대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택한 과목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책임 교육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졸업생에 대해서 이 교육과정이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교육과정에 환류시키는 그러한 노력으로 계속 선순환적인 고교학점제의 어떤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의 어떤 그 정의를 보면은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킹이 왜 고교학점제에서도 중요하냐? 자, 제가 지난해에 늘푸른고등학교 교무부장을 하면서 4개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자, 4개 과목 안에는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도 있었는데 그 과목을 혼자 1개 반을 가르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학습지 만들고요. 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학교에 가면 계속 클릭 해야 되고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감당했느냐? 옆에 학교 교육과정을 봤더니 영어권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그 학교 선생님이랑 협력체계를 구축을 했고 학습지를 같이 만들고 평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다 과목지도 하라 그러면 나 못해. 나 혼자 어떻게 해? 못해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트워킹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 내에서 안 되면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 안 되면 여기 도교육청 단위, 뭘로 우리가 그 네트워킹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온라인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바로 마을교육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 협력적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바로 고교학점제랑 마을교육 공동체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형식교육, 무형식교육, 그리고 비형식교육으로 연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식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학교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무형식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의 반대죠. 그냥 생활 속에서 무의도적으로, 무형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럼 비형식 교육이라는 것은 중간 지점이에요. 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의 그러한 어떤 삶과 어떤 형식 교육과의 어떤 연결 상태가 바로 어떻게 보면 비형식 교육인데 이러한 다양한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을교육 공동체이고 이런 부분이 바로 고교학점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을의 공동체적 자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마을교육 공동체? 이것만 구축하면 우리 되는 거야? 그거는 아닙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것이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관점 또한 가지고서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와 고교학점제를 연결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일단 학교 교육과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교육이 필요하겠죠. 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전 국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같이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그런 건 사회교육이지만 순천시에 살면서 내가 이 지역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교육, 이런 부분들이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기 순환교육도 나오고 하는데요. 순환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해서 노동을 하고 은퇴를 하는 이 과정이 예전에는 은퇴로 끝났지만 요즘에 어떻게 되죠? 계속 반복이 되죠. 다시 교육하고 노동하고 은퇴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체제를 바로 이제 순환교육이라고 하고 이 체제가 평생학습 체제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즉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제 평생학습 사회의 어떤 측면에서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오늘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교학점제 전문가 입장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학교에는요 모두 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바로 그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에 반드시 이 기구를 둬야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교육과정위원회에는 지금까지는 교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학부모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3주체가 다 들어와야지 민주적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여기 지역사회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육과정 체제가 다양화될 수 있고요. 그래야지 지역 시민을 제대로 양성해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사회가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순천시는 계속해서 강남 구민과 다음에 목동 구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지역사회 인적 물적 인프라를 학교로 좀 제공을 해서 학교 교육이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체험형 그리고 프로젝트형으로 바뀔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다음에 지역사회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된다. 즉 마을교육공동체도 과목을 운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 바깥에서 이수하는 학점들이 이제 학교에서 인정이 됩니다. 고기학점제 체계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한 그 연구 결과물에 따르면 10학점 정도는 외부 학점을 인정해 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마을교육 공동체에서는 이 10학점 정도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순천시만의 과목들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삶과 연계된 교육 실현을 해야 된다. 자, 마을교육 공동체가 뭐예요? 마을 시민, 우리 마을의 주민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삶과 연계된 그런 과목들을 해라. 지금 현재 전국에요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학교 단위에서 신설이 되고 있어요. 과목 신설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죠? 교육감 승인만 있으면 다 신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과목이 문제점이 뭐냐면 상위권 아이들이 대학 잘 가기 위한 과목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이 순천 시민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필수적인 과목들을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취업희망 학생을 존중해주는 교육과정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학교는 이럴 여력이 없어요. 학교는 늘 대학만 생각하죠. 그런데 취업을 하고 대학에 안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30%까지 증가를 했는데 이것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학교에 대한만 떠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 지역의 기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지역사회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주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노력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마을교육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을 해놨죠. 자, 일단 학교 교육하고 다음에 지역사회하고의 관계를 잘 이렇게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크게는 가운데 지금 중앙에 보이시는 여기 학교에서 지역으로, 즉 학교의 인프라가 지역으로 나가는 형태가 있고요. 다음에 지역의 인프라가 학교로 들어오는 형태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저기에서는 첫 번째 이게 유형 1인데요. 지역 자원 활용형 연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있는 인프라를 학교가 활용하는 형태죠. 자, 이 형태에서 있을 것은 뭐냐? 자, 제가 이제 연구학교나 이런 걸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블록 수업을 해서 쉬는 시간을 좀 늘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로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요게 가능하다. 다음에 학사 일정을 조정해서 체험형이나 캠프형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고 신설할 수도 있다. 여기 순천만이라는 굉장한 자원이 있잖아요. 이거랑 연동해가지고 과목들을 개설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중간에 짧게 나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학사 일정을 조정하면 돼요. 학사 일정을 어떻게 조정하냐면요. 학기 말로 모는 거예요. 과목 하나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학기에 17단위, 즉 17시간만 이수를 하면
그 과목을 1단위를 이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학기 말로 17시간을 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험형이나 캠프형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순천만이 있는 순천시에서는 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학교 지원형 연계인데요. 이거는 지역의 인프라가 학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자, 코티칭을 활용한 과목 개설이나 신설이 가능하다. 코티칭과 팀티칭은 달라요. 팀티칭은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끼리의 협력이라면, 코티칭이라는 것은 교사 자격이 있는 교사와 마을 선생님이 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을에 인적 자원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체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체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시민 양성 과목을 우리가 신설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지역사회 환경이나 역사, 문화, 보존 관련 과목들을 신설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학교 자원 활용령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학교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 시민의 삶을 체험할 수 있고,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삶과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소통을 통해서. 왜냐하면 시민이 학교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 위에 두 개의 어떤 유형이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고교학경제의 어떤 교육과정과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저희가 먼저 나왔네요. 지역 지원형인데, 이거는 학교 교사들이 지역으로 파견을 나가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삶과 연계된 교육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에서 그 교육을 제공해줘야 되고, 그걸 마을교육 공동체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학점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지금은 포기했지만 사회에 나가서 그 학점을 이수를 하면서 오히려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좋은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죠. 제가 정말 열심히 고민해봤습니다. 제 부족한 머리로. 자, 이제 가운데 이제 정보를 보셔야 될 텐데, 보시면 지역 중심 학사 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형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4가지 유형을 봤는데 이 4가지 유형이 좀 더 심화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역 중심 학사 융합의 경우에는 누가 주도를 하느냐? 지역사회가 주도를 하는 거죠. 지역사회가 주도를 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해주는 이런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심화된 체제에서의 어떤 논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화 교육과정이다라고 했으니까 아예 지역에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죠. 지역 교육과정이 막 돌아가고 있고, 이 과정에 학생들이 나와서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체제의 어떤 그 지역사회 주도형 이러한 학교교육 지원도 가능한 상태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두 번째는 학교 중심 학사 융합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까지 담당을 하는 거예요.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러한 형태에서는 뭐 민들레 학교도 있고 뭐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빵 만들기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빵을 다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보급을 하는 이런 체제가 되는 거예요.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취업이라든지 지역사회 교육, 지역 주민의 어떤 교육까지도 다 감당하는 그러한 체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학사의 협동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위에서는 학교 중심이건 지역사회 중심이건 이렇게 분류가 좀 나뉘지만, 이 체제에서는 주도하는 명확한 주체가 있진 않아요. 이건 뭐냐면 민주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교육의 방향,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원하고 또 구축해 가야 되는 방향이 바로 이 세 번째 학사 협동형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끊임없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동등하게 만나서 소통하면서 교육과정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즉 교육 생태계를 이 지역사회 자체가, 이 마을이 그냥 교육
과정이고 교육 체제인 그런 형태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홍성군의 풀모학교와 홍동마을, 그러니까 학교와 마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고교학점제도 설명을 굉장히 빨리 드렸고요. 다음에 마을교육 공동체와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연동해야 되는지에 대해, 연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함께 잘 살아봅시다 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아보자. 그리고 내 아이, 내 학교의 사람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는 고교학점제, 그리고 이 모든 학생들이 다 존중을 제대로 받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원해야 되는 그 방향, 이 부분을 우리 오늘 같이 공유해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말이 엄청 빠르죠? 네, 2시간 강의를 1시간 만에 하려니까 힘들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